자, 오늘부터 사자수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사자수학이 좀 특이한 것은 영어식으로 문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그 한문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천자문이에요.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시 비슷한 책인데 실제 읽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게 멀리 이렇게 크다, 이런 뜻인데 그 속뜻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자문을 가리킨 이유는 1000개의 단어를 가리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개의 단어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대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자수학이 그 제일 처음 배운 책 중에 하나인데, 사자수학은 말 그대로 넉자식으로 된 그 글귀를 쭉 나열해 거예요. 문장이 되려고 그러면 한 단어는 문장이 안 되죠. 두 단어도 문장이 안 되고 단어죠. 세 단어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단어가 되면 되게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수학은 가장 짧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그러니까 쉬운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사자수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추구라는 책이 있어요. 추구는 5자로 된 그 시예요. 한 시. 그러니까 요거는 넉자인데 요건 5자죠. 그러니까 5자로 된 시니까 가장 간단한 식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수학과 추구를 통해서 문장을 공부시켰고, 그 다음에 뭐 동몽선수비니 계몽편이니 그 다음에 경몽요결, 그 다음 명심보감, 뭐 이런 책들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한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삼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논어맹자중용대학이라든가 시경서경 역경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서삼경도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문 말이나 글은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이 있어요. 말을 하는 법이 있고 글을 쓰는 법이 있죠. 그걸 옛날에는 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리. 그래서 문리가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문리가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리 이치, 문장의 이치죠. 요즘 말로 하면 문법하고 거의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리를 통하기 위해서 암기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항을 처음부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암기시켜 가지고 이 저절로 물리가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문법을 모르죠. 주어인지 뭔지 동사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 아빠 말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신 분들도 뭐 주어 동사 몰라도 우리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시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 물리가 통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리가.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도 한문을 암기를 해가지고 물리를 통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도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법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빨리 물리를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문의 문법이 다행스럽게도 이 영어 문법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진 않지만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한문의 물리를 통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암기를 해가지고 물리를 통했죠. 근데 오늘날은 문법을 영어 문법식으로 설명을 해서 더 빨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그 한문의 물리를 통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문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물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은 이 크게 나누면 우리말식이 있고 영어식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말식 문장도 있고 영어식 문장도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보면 학생냐, 아는 주어고 학생은 보어고 서술어예요. 나는 학생이다. 우리말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시 학생이 돼요. 아는 주어고 시가 동사고 학생 보어예요. 나는 학생이다. 나는 이다 학생. 영어식이죠. 이렇게 이 두 개 다가 쓰였는데 이게 근대 오면서 중국이 이 양계초라든가 이런 그 학자들이 서양에 유학을 가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학 가서 서양에서 근대 학문을 배워와서 자기 나라 중국 한문을 보니까 문법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만들었다 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양 걸 배웠기 때문에 서양 그 문법에 중국 문법을 서양 문법이 그 기초를 해서 중국 문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양식 문법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와서는. 그럼 오늘날 와서는 현대 중국어는 완전히 영어식이에요. 우리말식은 다 없어졌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중국어는 완전히 영어식이에요. 그러나 이 근대 이전에 한문은 우리말식도 있고 영어식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 영어나 우리말은 제가 글씨가 좀 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은 품사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는 사전을 찾으면 전부 다가 이 명이라든가 부라든가 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름답다를 찾아보면 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문은 품사가 없어요. 옥편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나아자 같으면 나아예요. 여기 무슨 품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문은 영어처럼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붙인 아시 학생하면 아까 나온 문장이죠. 아는 명사로서 주어예요. 나는 학생이다. 그 다음에 붙인 나왔죠. 이 아는 붙이는 꾸며요. 그 형용사가 돼요. 그 여기 나의 붙이는 나를 사랑한다. 이 목적어죠. 나는 명사가 돼가지고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인데 여기는 명사가 돼가 주어가 되고 여기는 형용사가 되고 붙이는 꾸미고 여기서는 명사가 돼서 목적어이 돼요. 다 다르죠. 이래서 한문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뭐 알고 보면 쉬워요. 뭐든지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어식이라는 게 뭐냐? 이걸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어를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영어식이 좀 잘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영어식이라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영어 한번 봅시다. 명사가 있죠. 명사는 무슨 사물의 이름이에요. 뭐 책상, 뭐 비빔밥 이런 이름이 그 명사죠. 이 명사는 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보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다음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 간다, 온다, 움직이는 거 그렇죠. 동사. 그다음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는 이 무엇을 꾸미는 그 단어죠. 이거는 주로 명사를 꾸며요. 명사를 꾸밈. 이게 형용사예요. 그 다음 자주 쓰는 게 부사예요. 부사는 역시 꾸미는데 이거는 이 동사를 꾸며요. 동사. 그리고 형용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부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같은 부사를. 뭐 자주 많이 쓰이는 품사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단어일 때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인데 두 단어 이상이 될 때, 두 단어 이상일 때는 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명사도 두 단어 이상이 될 때는 구가 돼요. 형용사도 두 단어일 때는 형용사 구가 돼요. 부사도 두 단어 이상이 될 때는 부사 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 꾸미고 부사 꾸미고. 그리고 한 문장이 될 때는 이거는 명사절이 돼요. 절이라 그러죠. 절일 때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은 역시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부사절도 있죠. 부사절은 이 안에 역시 주어 동사가 있어서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를 꾸미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전부 다예요. 영어식이라는 말이. 그러면 자 문장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럼 주어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그랬죠. 명사. 그럼 명사를 꾸미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이게 형용사예요. 그렇죠. 동사를 꾸미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부사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수 있어요. 주어는 반드시 명사가 주어가 되죠. 목적어도 명사가 주어가 돼요. 그럼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라고 그랬죠. 이 목적어를 꾸미는 게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이게 두 단어 이상 되면 형용사 구가 되겠죠. 이것도 두 단어 이상 되면 형용사 구가 돼요. 두 단어 이상 문장이 될 때, 이때는 형용사 절이 되겠죠. 형용사 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사 절이 되는 거죠. 그럼 동사를 꾸민다. 부사죠. 두 단어 이상으로 동사 꾸밀 때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으면서 문장이 돼가지고 동사를 꾸민다. 이때는 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1형식이라 한다면 이것은 3형식이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문장이 직접 들어갈 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본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네, 조금 내가 조절하겠습니다. 이 처음 시간에 되어가지고 조금 어눌한데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첫 문장이 부생아신입니다. 부생아신. 부는 아비 부자, 생은 날생, 나아 몸신. 여기 숫자를 써놓은 것은 옛날 서당에서 이 순서대로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물리가 통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자기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이 숫자가 없어요. 숫자도 없이 하니까 배울 때는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알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해보면 이게 어떻게 걸리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숫자대로 하면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좀 낫죠. 근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아버지가 주어가 돼요. 낳다가 동사 중에 타동사가 돼요. 그렇죠? 낳았다. 이 아는 형용사로서 이 신이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나의라는 거, 나의 몸. 그럼 나의 몸이 이 목적어가 돼요. 그럼 영어 배워서 뭐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낳았다. 내 몸이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낳았다 해도 됩니다. 이게 연기를 하니까 하시고는 한 문장이에요.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았다. 근데 한문에서는 이 낳았다가 이게 현재행인지 미래행인지 과거행인지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한문이 좀 문장이 좀 읽어보면 정확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우리말은 대신에 이 조사라든가 이런 게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배우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말이 그만큼 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버지가 내 몸을 낳으시고 알 수 있죠. 혼자서 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 의심이 들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았나?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그렇죠. 이것은 음양을 이해해야 됩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음은 달이고 양은 태양이에요. 그럼 음은 달이고 양은 해인데 우리 하루로 치는 것 같으면 낮은 양이고 밤은 뭐가 되겠네요? 음이죠. 1년으로 치면 겨울은 음이고 여름은 양이죠. 모든 걸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은 달은 땅이고 양은 이 태양.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양이 낳고 땅은 기른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은 바로 아버지예요. 음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낳았다는 말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들었다 이 말이 더 요즘 사람한테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 이 여자가 남자가 없이는 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점점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아버지라는 글자인데, 아버지라는 글자를 그 고대 갑골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이에요. 손가락, 손목이죠. 여기 뭘 들었어. 이게 뭐냐 이건 몰라요. 그래서 되게 손도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가 손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 손도끼로 뭘 하겠어요? 사냥도 하고 땔감도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손도끼를 가지고 또 전쟁도 하겠죠. 적을 물리치고 사냥하고 땔감을 해서 온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다. 또 어른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글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국아신입니다. 모, 국은 기를 국자예요. 나아 몸신. 앞에가 똑같죠? 자, 미안합니다. 여기도 어머니가 내 몸을 기르시고 길렀다 이렇게 되겠죠. 1, 2, 3, 4로 해서 하면 돼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거 역시 주어죠. 길렀다가 동사, 타동사가 되겠죠. 나는 몸을 꾸민 형용사예요. 몸이 명사로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내 몸을, 내 몸을 기르신다. 기르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기르다는 것은 젖을 먹고 밥을 먹여서 기르는 게 아니라 앞뒤를 보면 어머니가 배 속에서 10달 동안 나를 기르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젖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머니가 내 몸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모자를 한번 보면, 모자는 이게 여자라는 글자예요. 옛날에 이게 가슴이고, 이게 허리고, 꿀 앉은 다리 모양이죠. 이게 여자예요. 갑골문자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래 되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뭐냐, 뭐 상상이 되죠. 이것은 여자 어머니 차이점은 이 젖이에요. 이 젖으로 아기를 키운 사람이 어머니고, 아기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여자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그 어머니가 이 고대나 지금이나 상당히 이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서 길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의 사진들을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또는 이렇게 젖을 내놓고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어머니들이 동네에서 모여 있으면 젖을 내놓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젖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가 되는 게 부끄럽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2년 전에 키르기스탄을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한 열흘 돌아다니다 왔는데,
거기 공원에 갔더니 거기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서 노는데 여자들 둘이가 젖을 내놓고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옛날 그 생각이 나서 상당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좋냐니까 좋다 해서 사진도 내가 기념으로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아기를 낳아서 길러 본 사람이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하셔야 제가 다음 그것을 올리면 저절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알람을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